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는 봄이 실종된 한 주였죠. 서울은 20년 만에, 겨울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대구에는 무려 70년 만에 4월 눈이 내렸습니다. 냉랭한 남북관계 때문인지 회복 기미를 모르는 경제 때문인지 날씨마저 얼어붙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고요.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우리 경제 빨리 봄이 활짝 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9억 원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장 시장에서 이번 대책을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수급 불균형에 의한 시장의 침체 요인,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냉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책들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DTI 자율 적용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그 권고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표현에 나와 있는 대로 금융회사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가지고 그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금 나와 있는 감독당국의 그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4.1 부동산 대책 발표, 과연 집 사도 될까? 네, 지난 열흘간 우리 여론을 뜨겁게 달군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정확히 말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 그리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좀 더 살펴보면요.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조치로 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에 시장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내온 대책보다는 꽤 파격적이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반면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심지어 하우스푸어행 특급 열차다라는 혹평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정책 믿고 집 사기 미뤄뒀던 분들 집 사도 될지, 과연 부동산 시장에 봄은 오는지 잠시 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경을 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두 분 서로 질문 답을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4.1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대책은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CG로 나갔지만은
서민주거 위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대책 가지고도 만약에 시장이 살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문제까지도 가지 않겠나.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4.1 부동산 정책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매우 많은 카드를 꺼내놨다. 예. 그래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인데요. 예. 문제는 이게 시장이 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정책이 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을 이제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심리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 물꼬를 터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죠? 정책의 방향이 약간 섞여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까 세 개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이 들어있고요. 예. 또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부분들은 보편적 주거복지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장기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섞어서 내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 충돌의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정책의 균형 잡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지금 내놓은 안은 하나의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예.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이 예. 이걸 받쳐줘야만 배가 떠오를 수 있지 이 상태로는 지금 항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4.1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살리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네, 어려운 데다가요. 예. 지금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약간 벗어납니다만 4월 1일에 이제 하필 예. 만우절에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많이 좀 이제 웃음도 이제 터졌었는데요. 근데 이 시장의 반응은 4월 한 달, 4월이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4월 한 달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양책이 얼만큼의 실효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자. 관망세들이 많았는데요. 예. 하필이면 4월에 지금 전쟁 위기가 닥쳐오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 국면이면은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위기 때문에 예. 집을 사거나 팔기에 좀 어려운 이제 이 심리 위축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은 4월 말에 예. 독수리 훈련이 다 끝나고 이 전쟁 위기 국면이 좀 넘어가면 5월 정도 돼서 시장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입장이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시장의 반응 한번 살펴보고요. 네.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남시 분당의 김경민 공인중개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현장 지금 현재 분위 자체는 4.1 대책 발표되고 나서 예. 1가구 1주택자 그 9억 원 미만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뭐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도 5년간 양도세 면제키로 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예. 다주택자 그 투자자들로부터는 문의가 작년 그 동기 대비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하루 매매 문의 건수로 3-4건 정도로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문의 생각합니다. 건수가 네. 늘어나고 있는데 실거래는 어떻습니까? 실거래 반응 자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뭐 4월 1일 쪽에서 좀 아직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좀 뭐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 자체는 뭐 아직도 금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공인중개사 경력은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 10년 정도 했고 지금 부동산학 박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예, 그럼 뭐 실무도 한 네, 네. 10년 되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잘 아시면은 뭐 현장 전문가로서 이번 4.1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장 활성화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4.11 대책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아무래도 숨통을 좀 틔워놓고 그다음에 막힌 혀를 뚫어준다는 면에서 좀 좋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한 점 당정간의 규제 완화책에 있어가지고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이는 뭐 분당을 포함한 뭐 지방 주택거래 시장에 있어서 예. 뭐 암초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쓰는데 뭐 하루속히 폐기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왕 규제 완화책을 가다듬어가는 입장이라면 예. 뭐 주거용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을 포함한
당선 쪽도 어느 정도 세제 완화책을 뭐 제시해줌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폭세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4일 발표된 4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좀 수정 보완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수정 보완될 점이 있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지금 그 시장의 반응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재건축 뭐 리모델 재건축 포함의 리모델링 자체 지금 수직 증축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수도권 쪽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들 빅세븐 지역되는 그 신도시 같은 경우들이 대개 20년 이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지금 법안 통과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만 줄 게 아니라 좀 빨리 좀 그 개원이 돼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면 과제죠. 빨리 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좀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그 대책만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대책을 내놓고 이제 그 개정 법률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개정안, 또 이 세제와 관련된 법률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고요. 대책을 내놓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또 한 달 만에 경기가 살아나는 건 너무 조급한 상황이고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뭐 제 생각엔 분명히 뭐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게 2008년도 가을 이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됐고 일전에도 뭐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뭐 지금 60%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이제 살려야 될 상황이고 그 시기에 대책을 내놨고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은 서서히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발표된 대책이 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지방 쪽에서는 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을 두고 그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85평대 이하의 주택,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주택이 지방보다 수도권이 많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도 지방보다 수도권이 많지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나온 대책이 한 반 이상은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지방은 좀 살아있는 지역은 또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수도권은 한 4, 5년 정도 거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어쨌든 서울 수도권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규모가 이번에 확대됨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좀 주택 구입하는 그런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하는 시장의 예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위주일 것이다라고 이제 쉽게 예측은 되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이제 있고요. 만약에 젊은 부부들이 주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이번 기회에 구입하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3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이제 수준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기준에 9억 혹은 6억, 또 8호평방미터 이런 정도의 기준에 부응하는 가격을 수도권에서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나 부의 보유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인구 통계학적 소득 분차로 보면은 맞질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장년층의 이 자녀가 있는 가족 세대지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또 없으란 법은 없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경우, 그건 이제 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가문의 경우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포커싱이 지금 서민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또 중산층 이상으로 그 타겟층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이번 기회에 한 달, 두 달 내에 이제 활성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내에 이제 지금 감면 대상인 거지 않습니까? 거래되는 경우가 연말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정말 이번에 정책이 실효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게 신혼부부층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의 한 부양책으로는 너무 타겟이 좁다. 좀 그걸 확대했어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 낸 정책 자체는 우선은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를 중심으로 내놓았을 거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좀 이 시장 반응은 신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봄 경기에서 조금 이 체감 효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을 경기 정도에서 체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효과는 관측컨대 이 기대보다는 미미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최평론가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일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층 이상을 조금 위한 것이다 하는 잘못 판단하고 시각이 계신 것 있는데 같아요. 예, 예.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리를 낮춰주거나 또는 뭐 DTI를 완화해주거나 또는 LTV를 뭐 올려주거나 하는 내용들을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DTI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 은행 자율에 맡겨서 예. 대출을 좀 더 받게 했는데 이것이 뭐 하우스포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 이제 LTV라고 있습니다. 현재 60%인데 이거 한 70%로 예. 올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통계학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적어도 35세에서 40대 사이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수를 늘리거나 바꾸는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집이 없는 서민 그리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위주로 대책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가구 1주택자도 집을 옮길 때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자들 위해서 또는 뭐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거 말고 보편적 주거복지에 보면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분양 위주로 가던 거를 7만 세대를 2만 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임대 아파트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DTI를 완화시켜 준 거는 첫째로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나이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예. 이들이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낮춰준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이번에 그 세제 혜택 중에 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라는 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또 뭐 부자들을 위하고 서민들은 위하지 않는 대책이다 이런 또 볼멘 소리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야당서도 나오고 뭐 예.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사실 그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장 논리로 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단기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매매하면 50%의 양도세를 냅니다.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걸 40%로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이걸 없앴는데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주택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교수님 아까 주셨던 반론에는 예, 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배려는 나쁘지 않다. 네. 그 방향성이 좋다.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전체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이게 좀 타겟층이 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제 서민 대책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중산층 이상 타겟팅을 한 게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잠깐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다주택 보유자, 예. 다주택 보유자가 1인 1가구의 주택을 이제 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년간 이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정책이 들어 있잖아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 활성화는 그 부분에서 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반영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더 이제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결국은 주택 보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도 1인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사면 그 이제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예. 그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3.8% 정도의 이자를 60평방미터 이하를 살 때에는 3.3%로 낮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5평방미터 이하는 3.5%로 낮춰서 주택 금융 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주택을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입하게끔 만들어주고 예. 지금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주택 시장이었고 또 주택이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대주택도 주택 소유자처럼 이렇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임대주택에 산다고 그러면 아주 서민층으로 보고 신분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는 걸 열어주고 예.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예. 그러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는 쪽 이쪽으로 간 겁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주택 공급률이 102.3%입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지역은 뭐 97%나 99%로 100%가 안 넘지만은 이제 이렇게 주택 공급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향후의 주택 시장은
분명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정책 기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요번에 이걸 들여다보니까 공급 물량을 우리 축소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부동산 정책의 당연히 그 기조에는 국정 철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 발표 때 가장 흥미진진했던 게 그 대목인데요. 그렇죠. MB 정부와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지난 정부에서는 뭐 같은 당의 이제 정권 계승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다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급 물량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서론 자체는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철학이에요. 뭐냐면 수요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맞춰야 한다. 이게 시장 경제의 논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 공급자 주도였다면 이제는 수요를 이제 맞출 때가 된 시점이다 해서 정책이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제가 대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인 활성화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인 보편적 주거 복지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하던 이 공공 분양주택은 7만 호에서 2만 호로 연 줄이고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정책인데 문제는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렌트 쪽으로 가면은 공공 임대는 느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렌트할 것이냐 그 차이는 전환이 돼 있지만 결국은 그 공간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줄었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시장에서. 물론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바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가 1년간 연간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임대와 분양을 포함해서 45만 호입니다. 매년. 근데 그 중에 임대 그 주택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전 정부하고는 다르게 제도는 일관성 있게 가되 정책은 그 시장에 맞게 변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역적으로 시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전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의 제도는 일관성 있게 가고 그 속에서의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주택 물량을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임대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연간 공급하는 계획은 45만 호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 저는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공급을 줄인다. 공급을 줄임으로써 수요 공급의 이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한 이제 초두에 서두에 그 이 서승환 이 건설 이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이 뒷부분에 가면 조금 표현이 오류다.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닌데 줄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공급하던 공공 분양주택은 확 줄이는데 임대를 맞춰주니까 결국 이 공간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급이 줄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늘어나는군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공급을 줄임으로써 이 수요와의 시장 이 균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전체 정책을 우리가 다 확실히 한번 조망을 해보면 조금은 어폐가 있었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 다시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번 대책 뭐 전문가도 예상 못한 파격적인 대책이다 하는 뭐 일부 시장의 의견도 있고요. 뭐 그렇죠.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번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업계나 시장이 요구했던 것들을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까지 시장에 사실 끌어들일 만한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규주택하고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취득세 면제하고 금융도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있는 사람까지 굉장히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 일기 신도시를 좀 거래하고 일부 가격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사실은 활성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상당히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장이 좀만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대표님 그럼 뭐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언제쯤 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에 그 좋은 대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 좋은 대책들이 사실은 이제 국회 또 통과 그 여부가 또 남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4월달 안에 뭐 국회 국지국장들은 4월달에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예. 지금 시장에 뭐 기사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일부 좀 거래 공백기가 좀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도세라든지 예. 뭐 취득세 면제라든지 또 뭐 소급 이런 적용 부분들이 다 시기라든가 국회 이런 통과를 해야 것들. 되기 때문에 예. 국회가 통과된 시점하고 그다음에 또 워낙 지금은 이제 침체기가 또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고 그래서 금방 뭐 시장 회복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올 4월 달에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 하면 예. 한두 달 정도 있다 보면은 거래가 조금씩 늘어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그럼 좀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이번 정책이 예. 상당히 시장에는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잘 안착만 된다 하면 예.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뭐 다 예전처럼 뭐 100% 정도까지 우리가 상승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전에 85% 정도는 끌어올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울의 좋은 지역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김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뭐 그 정책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빨리 보기 위해서 좀 수정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 통과가 굉장히 첫 예. 관문이에요. 예. 지금 이게 사실은 그 국회 통과가 안 돼버리고 뭐 흐지부지 되고 5, 6월 달에 뭐 넘어간다든지 굉장히 그런다 되면은 이건 사실은 그 애더볼만 뚫고 사실은 실행을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실망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빨리 해줘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그 DTI하고 LTV를 적용을 완화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좀 구제를 해줘야 돼요. 예. 예전에 집에 한번 있다가 집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또 평형 확장 수요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금융 규제 완화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포커스가 민간주택 시장을 좀 살려서 예. 기존 주택 시장까지 좀 전이를 시켜서 시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업계에서 주장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그다음 민간 주택이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매를 완화. 지금 전매가 1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뭐 한시적으로라도 전매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민간 시장이 살면서 그게 곧 기존 주택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민간 신규 분양 시장을 살리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규제 완화할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 지금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이번에 발표된 4.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예. 그래서 혹시 뭐 반론할 부분이 있으시면 반론하셔도 좋고요. 예. 자, 이번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부동산 감시팀 최승섭 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좀 할 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번 대책이 이제 이름은 서민주거 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서민보다는 다주택자나 뭐 건설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집값을 지탱하기 위한 거품 유지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름과 다른 정책이 나온 이유는 이제 뭐 정부의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원인이 잘못 예.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정부는 뭐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중과 등 과열기 때 도입된 정책을 원인양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소득에 비해 비싼 가격과 이제 뭐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 우려 때문입니다. 예. 이제 자발적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 상황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뭐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을 시민들의 빚을 통해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예. 한쪽에서는 이제 하우스 푸어를 걱정하면서 하우스 푸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안 그래도 그 말씀하셨어요. 젊은 층이 대부분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네네. 대출 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예. 새로운 하우스포를 양산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보도에도 된 적 있지만은 그 연소득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결국 지금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고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과 같은 하우스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책의 이름에 걸맞게 전면 정책을 좀 재설계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그럼 보고 어떤 있고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여전히 부동산에는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 제거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제 특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세 제도를 흔드는 모습은 그게 뭐 어느 정부든 과거 어느 정부였든 간에 올바른 모습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뭐 취득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낮추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는 정상적인 수준이 된 상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선진 외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0.1%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활성화를 외친다는 것은 또 다른 거품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목돈 안 드는 전세, 뭐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대출 채권 매각 제도 등 제도는 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거기다 뭐 또 다주택자에게는 부자 감세다라는 지적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뭐 목돈 안 드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도 또 세제 혜택이라는 특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과거 이제 그 대선 때 주장했던 공약들을 꼭 무조건 시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계속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김 대표님? 우리 최 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두 가지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거품을 더 많이 빼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게는 30%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40% 빠진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더 빠진다는 얘기는 진짜 금융권도 위험해지고 우리의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 뭐 시장 부양책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옛날 뭐 고점 대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거품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일부 조금 그 거품이 끼인 적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빠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그 금융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면제 이런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빚을 내서 돈을 사라고 하는 거 집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지금은 5년 동안 장기 침체가 되면서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렌트푸어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분들을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다고 그래가 이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도 예전에 고점 대비 우리가 지금 빠진 거에서 한 80% 정도, 80이나 85% 정도밖에 상승을 아무리 올라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가져가도 전과 같은 거품은 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대출을 많이 사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득하고 자기 상황을 보고 집을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상황은 좀 상당히 틀리다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이제 뭐 거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지금 부양책에 대해서 뭐 과거처럼 폭등기까지 갈 우려가 좀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게 이제 고점을 대비해서 빠진 거지 저희는 2000년대에서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랐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더 빠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 그리고 최승섭 경실련 부장 두 분 모시고 이번에 4.1 부동산 대책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두 분의 의견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반된 의견의 가운데는 또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고요. 교수님, 부동산 시장의 거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집값은 어떻습니까? OECD 대부분 국가와 대비해서요. 그렇게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 전화 연결했을 때 우리 김학권 대표라고 그러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점 대비 2006년도 7년도 대비 그 집가 하락을 보면은
용인 같은 경우는 명목 소득 대비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과천 분당 한 네. 30-40% 근데 이제 사이로 경기일련 빠진 쪽에서 것 같아요. 말씀은 아직도 거품이 있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뭐 취득세는 또 감면하는 건 뭐 동의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져야 이게 맞는 거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자기 자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이게 빠졌을 때 자산 소득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벌써 가격이 이렇게 빠진 것 때문에 하우스포나 렌트포, 특히 하우스포가 발생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일시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미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서민이 소외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 들여다보면 근데 저는 좀 애매한 것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방송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강남 개포동의 어떤 부동산들이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 여기는 우리 서민의 30-40% 대부분이 이제 서민들이 사실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면 건설업, 그다음 서민 경제 제조업까지 다 영향을 받죠. 참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권 대표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주신 것이 어떤 발언? 이번 새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 4.1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나 LTV를 못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일부 완화,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만 그건 일부고 아까 타겟팅한 대부분은 이건 정말 역대 정부들이 못 건드려온 문제인데 그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까 정상화라는 말도 맞지 않다.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입장에선 정상화나 활성화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보면 부양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는 동의가 되는데 그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만 보니까 위험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35세에서 41세 정도의 이제 젊은 부부가 주택을 생애 첫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 자녀들이 생기면서 한번 넓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 격차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수도권 중심,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정책이 돌입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좀 전문적인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질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한 5억 정도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산이 없이 순수하게 대출로 샀다. 물론 이제 100%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70%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럼 그 5억을 갚는데 이 35세의 젊은 부부가 몇 세 때 되면 이게 갚을까? 근데 과거에 소득에 대해서 자기 전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연금도 들고 요즘에 노후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연공 서열이라든가 직장 안정화가 됐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40대, 50대쯤 됐을 때 5천, 6천의 연봉을 받을 것이다. 고급 간부가 될 것이다. 부장이 되든 이사가 되든 이러한 예측 가능한 시대에는 그 장기 저리의 주택 이 담보대출이라는 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40대에도 실직하고 50대에도 실직하고 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가 가능할지 또는 이제 아이 낳고 나면은 이제 전업주부가 돼야 될지 이런 이제 불예측성,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이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러한 것과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맞물리지 않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의 내 생애에 나의 인컴과 이 부의 축적이라는 문제가 좀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제 20, 30대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직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요, 시장을 좀 이제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실물 시장을. 수도권 지역이 이 광역시나 지방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천의 영종지구라든지 청라지구나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9억 원이 될지 6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평방미터 이하는 현재 분양 가격이 3억 조로밖에 안 갑니다. 물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는 뭐 1억도 안 갑니다. 물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거의 마저 30-40%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가 60평방미터나 85평방미터를 산다고 하면 2, 3억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서민 위주의 정책으로 내놨는데 강남만 바라보고 서울만 바라보고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가 9억짜리 사겠습니까? 그렇죠. 6억짜리도 안 삽니다. 결국에는 2, 3억짜리인데 그 2, 3억짜리의 면적은 85평방미터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적의 가격을 추적해 보면 적어도 2억, 4억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셨어요? 저는 좀 일찍 했어요. 저는 그 30대 중반에 예, 몇 억짜리 했습니다. 집을? 그때는 몇 억이 아니고요. 4,500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80년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가격이 올라서 한 4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이제 그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은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이 반토막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양도소득세요. 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좀 생색내기용 그 정책이 아니냐. 사실 뭐 양도소득 집값이 지금 뭐 그렇게 뛸 것도 아니고 어차피 2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색내기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이제 냉소적인 시각이죠. 뭐냐면 이 살 때와 팔 때 차익이 발생해서 나에게 남는 돈이 있어야 거기서 소득세를 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샀는데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하면은 이게 이 부양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은 뭔가 견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당근을 던진 것인데 시장이 부응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부응 안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이제 그냥 소멸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불신이 있거나 혹은 문제점이 있다. 개선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아까 참여연대였나요? 그쪽은 개선이 아니라 재설계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센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발표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는 어떻게든 효과가 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효과가 안 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이 시장의 걱정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이게 참 우울해지는 거죠. 정부도 우울하고 이건 이제 또 이 소비자들도 우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세금으로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크다. 부양책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크게 두 가지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하나는 거래세죠. 거래세로 이번에 이제 정책에 들어가 있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세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또 하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게 우리가 재산세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또 이제 종합주택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세금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서승환 장관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 일문일답을 할 때 보유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재원이 많이 필요한 정부인데 복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지금 세금을 낮췄는데 그렇다면 결국 보유세를 또 나중에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동산 시장에선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래세는 낮춰주는데 보유세를 높여주면 결국 이쪽에서 깎아주고 이쪽에서 더 받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손해를 볼지 뭐 그대로일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은 또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 보유세가 있었지. 보유세는 어떻게 할까? 근데 서 장관님이 그때 무슨 답변을 했냐면 우선 단기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보유세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퀘션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부 법안들을 45개 중에 20개 정도가 개정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야당에서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이 정책 자체도 지금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을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매듭을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사실은 줄줄이 딸려있는 연계 정책들이나 연계 법제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이제 팔짱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언제부터 기점으로 시행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4월 1일부터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통과가 될 것인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지난 정부에서 계속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실제로 그게 커다란 뭐 빨리빨리 진행된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말을 100%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뭐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양도소득세 얘기를 해봤고요. 네, 취득세. 소득세,
지금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이제 거래 활성화, 정상화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그 당근을 줬다고 얘기했듯이 당장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세를 이제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금액 면적 이하일 때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데 사실 뭐 그 야당에서도 뭐 평생 그 전액 면제 주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 차익이 벌어질 때 내는 게 양도세인데 그건 국세입니다. 앞에 있는 건 지방세고 보유세도 역시 국세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어리만 사태 이후에 연말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많이 나와서 미분양이 20만 원까지 가까이 됐어요. 이때 2009년도 2월 13일부터 그해 말까지 분양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양한 것보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양도 차익이 안 벌어졌죠.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7,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 줄 정도로 재정의 타격을 받을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부동산 그 과열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억짜리가 1억 5백은 돼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큼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오르면 10가구의 한 가구가 거래되더라도 10가구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큼 보유세가 더 거치지 않겠나. 물론 정부는 취득세로 이 지방세수가 주는 것만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수의 문제는 크게 없지 않겠나. 자, 아까 그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와 전화할 때 얘기였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건은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발표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누구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의 차이지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다 또는 이제 이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거다,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주는 정책이다, 혹은 조금 이제 고민은 있는데 이게 건설업 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건설업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을 부양한다. 이건 약간 좀 이 메커니즘 상의 거리가 있는 이제 비판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정도를 봤을 때도 결국은 효과가 없으면 백해무익한 게 되는 거죠. 그 여야가 싸우기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에드벌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게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아무런 이제 실익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다 시장이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냉혹한 생물 같아서 이게 기대했다가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고 몇 푼이라도 잃게 되면 그 배신감 때문에 훨씬 역풍이 불게 되는 거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한번 그런 사태들을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이번 정책이 정말 성공하지 않는다면 이게 많이 성공이냐 약간 성공이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 초기에 굉장히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지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야권의 입장은 조금 냉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격돌을 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6시에 아마 대통령이 야권 수뇌부와 함께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남북 문제에 대한 당부도 물론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추경 예산과 이번 부동산 정책 야권이 도와줘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지도부가 오늘 이제 대통령의 설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일 아마 이제 언론에 나올 텐데요. 그게 초미의 관심으로 이제 지금 뭐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 그리고 통과하게 된다면 소급 적용 시기는 언제를 볼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마디 좀 제가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도 됩니까? 지금? 가을 주변은 뭐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구입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집을 법이 통과되면 이제 가을에 이제 적용될 테니까 이게 또 연말까지 한시법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입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님이십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하면 가을에 집을 사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 연말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올 연말에 집을 새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근데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아니고 두 번째 집을 구입하는 거죠. 넓혀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에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가을까지 지켜보자. 이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분 의견 좀 도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요즘 날씨 봄인데 눈이 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 속에서도요, 탐스럽게 피어난 개나리와 벚꽃송이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일 부동산 대책 논란도 많고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경기 한파를 잘 뚫고 부동산 시장에 봄을 몰고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